그거 핀마이크 하고. 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핀마이크 했어. 조그만 거. 누구부터? 너부터? 아, 그래? 예. 연구를 설계한 오조 송경서, 신민주, 손정은, 송윤아입니다. 이쪽으로.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의 주제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 그대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범죄 통제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에서 자발적인 감시와 대응을 유도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는 여러 범죄학 이론들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범죄 억제 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심리적 통제 이론 이렇게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죄 억제 이론은 일반 억제와 특별 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억제는 처벌 사례를 통해서 범죄 예방적인 메시지를 전체 사회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 억제는 처벌을 통해서 범죄자의 재범을 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황적 범죄 이론이란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성범죄자들의 일상 이동 반경을 제약하고 주민들의 비공식적인 높은 감시성으로 인해서 범죄의 기회를 구조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통제 이론은 성범죄자들에게 항상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이런 인식들을 심어주어서 심리적 억제 요소를 적용해 재범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외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저희도 미국과 캐나다 이 두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94년에 메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동이 성폭력 전과자에게 강간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규정한 메건법이 제정이 되었고 정책이 실행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존재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일부 행정기관만이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 접근에 대해서 공개가 넓지만 캐나다는 제한적이고 캐나다는 대중의 알 권리보다는 피등록자의 인권 보호를 좀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계기 및 연도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성인과 청소년과의 성매매 행위로 인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던 시기였지만 이후에 조두순 사건이나 아동들을 납치해서 성폭력한 후에 토막 살해를 한 혜진예슬 사건과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때부터 성폭력 범죄자 알림이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이용이 되었지만 2011년에는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로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공개 대상 및 공개 정보는 다음 표와 같이 이루어져 있고 등록기간은 구분별로 이렇게 상이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총 7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책이 사후적 예방 정책으로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감소하긴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여서 범죄 두려움을 감소한다는 목적도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많은 기대 효과 중에서 범죄 두려움 감소라는 이 기대 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의 실질적인 피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에 따라서 범죄 두려움은 상이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괜찮아. 저는 정책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신상공개 제도를 기반으로 2010년 여가부 주관으로 성범죄자 알림 웹사이트가 구축되며 본격적으로
시행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 모바일 앱이 제공되면서 총 2가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총 3차례에 걸쳐서 확장되었는데요. 2008년에는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이 2011년엔 성인까지 확대되었고 2013년에는 특별법상의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로 확대되면서 2013년 6월 시행 이후에는 신규 등록 추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비 공개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집행 초기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성범죄 위주로 등록되면서 등록 대비 공개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 경미한 성범죄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법원이 공개 명령을 내릴 시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영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공개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공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인권 침해, 제4회화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시사되면서 판단에 신중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의 핵심 목적 중의 하나인 범죄 두려움 감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시행이 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가로 잡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가설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시행은 주민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킬 것이다 로 세웠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저희는 설문조사를 통한 준실험 설계를 채택하였습니다. 독립 변수를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으로 하여서 실험군에게는 이용 권한을 부여하고 통제군에게는 그렇지 않은 상태로 두어 두 집단 간의 범죄 두려움 수준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다만 무작위 배제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험군과 통제군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인식의 차이, 지역적 특성, 최근 범죄 사건 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줄 경우 정확한 인과관계 추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정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 두려움 감소를 정량적으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접근 여부에 따른 범죄 두려움 수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설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개념화와 조작화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우선 독립 변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시행으로 설정하였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범죄자의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반해 저희는 기대 효과로 범죄 두려움을 설정한 그 범죄 두려움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 정책을 통해 주변에 거주하는 신상공개 대상자의 주거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즉 활용하는지 여부로 구별하였고 이를 활용자는 1, 활용하지 않은 자는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속 변수는 범죄 두려움입니다. 범죄 두려움은 개인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경험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범죄에 대해 떠올렸을 때 느끼는 불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범죄 두려움을 정서적 두려움, 인지적 두려움, 행동적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여 각각을 세분 문항을 통해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조작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통제 변수를 설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인구 통계학적 변수에서는 성별에서 남성을 0으로 여성을 1로 설정하였고
기혼 여부에서 미혼을 0으로 기혼을 1로 설정하였고 자녀 유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를 0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를 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범죄 피해 경험 여부를 범죄 피해 경험 여부가 없음을 0으로 있음을 1로 설정하였고 지역 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과 성범죄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을 공통적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할 것입니다. 이제 모집단을 확인하고 표본 추출 방식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모집단은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는 대한민국 전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표본 추출 방식은 층화 표본 추출 방식을 선정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층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역, 성별, 자녀 유무 이렇게 세 가지로 측면을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지역의 경우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 제주로 나누었고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별하였고 자녀 유무는 있음, 없음으로 구별하는데 이를 통해 5가지로 나눈 지역, 2가지로 나눈 성별,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 자녀 유무로 인해 총 20개 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20개 층으로 분류한 후 각 층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라면 표본 1000개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수는 75명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각 층별 비율에 따라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면 지역 그리고 자녀 여부 그리고 성별에 따른 표본의 편향이 사라지고 그를 통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1000명의 응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석 단위는 개인으로 설정하였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의 종속 변수인 범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수준의 주관적인 심리 사회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 변화는 집단 수준의 통계로 포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개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 단위 역시 개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연구 설계의 논리적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평가 방식 설계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설문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 응답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응답의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 시행에 앞서서 동의사 전문을 제시한 후에 동의한 버튼을 클릭하여야지만 설문이 시작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둘째,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성명이라든지 상세 주소와 같이 그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고 또 제3자가 그 응답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또 설문조사가 끝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셋째, 설문 문항은 응답자에게 불편이나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구성을 해서 성범죄자와 관련된 문항은 응답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설문의 끝에는 심리상담과 같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연락처를 제시를 해서 참여자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듯 저희는 위와 같은 윤리적인 기준을 충실히 반영을 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의 설문조사는 자기보고 방식에 의존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문항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동일 개념에 대한 반복 문항을 통하여 내적 일관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문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문항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응답자는 후반부로 갈수록 무성의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복 문항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순서를 무작위하는 방식을 통해서 설문지 구성의 피로도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저희가 종속 변수로 설정한 범죄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적인 사건이 무엇이 일어나는지 빨리 끝내. 그것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는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점을 전후로 발생한 사회적인 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시에 이를 통제 변수로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향력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평가 수행 일정을 세워보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1차 설문조사 시행 전 앞서 설명드린 기간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실질적인 활용자와 미활용자를 구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5주 동안 독립변수를 조작해서 실험군과 통제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2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럼 5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